비근한 예로 정치가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의 S&P 500이 매년 28%, 25%씩 오를 때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거의 상승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 주면서 그거에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실 요량이시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몇 개만 추천드리죠.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산, 갖고 있는 현금, 돈의 값어치를 매년 저는 평균 2, 3%씩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한 60세 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자,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살까지 35년에서 한 40년 동안을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또는 그 값어치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 33년 차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전문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세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부동산 값이 치솟았다가 또 떨어지고 내 지갑 사정도 달라지고 이런 상황을 항상 경험을 하셨고 잘 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권이나 사회체제, 정치체제는 늘 바뀌지만 우리의 지갑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연계해서 노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정치 상황이든지 그리고 어떤 시장의 위기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훼손이 되지 않는 노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대의명제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건 많건 항상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매년 3% 갔다가 더 높게 가는 경우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2, 3%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항상 유발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값어치가 매년 2, 3%씩 계속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이 정부 정책 중에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죠. 근데 이 정책적인 거에 기본이 되는 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쟁을 일삼고 정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치가 어떤 정권,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 잘 알죠. 우리 트럼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미국의 경제를 두고 보십시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새로 2기 입각한 6개월 만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치가 주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최근 한번 볼까요? 연초 들어서 2023년, 2024년 미국의 S&P 500이 매년 28%, 25%씩 오를 때 우리나라가 2023년, 2024년 거의 상승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으로 한 30% 치솟았죠. 이게 정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 이렇게만 파악을 해서 그렇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한 비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거,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할 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ETF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10에서 15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화로 집어넣으면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이전의 정권을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담당하는 정권이 정치적인 색채, 스탠스, 그에 따라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경제 보탬이 되는 정책을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좀 멀리 가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2020년도에 팬데믹 겪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 24년도 미국 주식시장만 나홀로 거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한 4년 동안 미국 vs 중국, 유럽, 아시아죠.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갔던 양이 1094빌리언,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들어갔던 돈이 264빌리언이었습니다.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거의 80%를 다 빨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해야 될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한국 투자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 자산의 3분의 2 정도는 아주 정책적인 어떤 공학, 실효성 있는 정책 공학, 민간 부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정없이 많아져 버리면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제로 금리였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로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돈의 값이 쉽게 표현해서 똥값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고금리 4.5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금리가 계속 4%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감없이 말씀드리죠.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그런 본인한테 맞는,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최근엔 좀 달라졌죠. 빅테크들이나 이런 주식 값어치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다 주식 값어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부호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해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대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계속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이 되게 막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올까?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금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 벌까? 부동산으로 돈 벌까? 뭐로 돈 벌겠습니까? 금융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15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가하는 초기에 90년 한 초중반 되겠네요. 그때 와타나베 부인들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수출 시장을 석권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에 벌어들였던 외화,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국내 자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더라. 그래서 해외로 자산을 투자를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이게 와타나베 부인들 자금이었어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와타나베 부인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리, 이자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국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600조 될 거예요. GDP가 2,400조, 500조입니다.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분명히 해외 투자를 겸한 여러분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노출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개별 종목을 아름아름으로 듣고 방송에서 듣고 또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선택을 할 거냐, 주변 뭐 증권사에 있는 PB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할 거냐,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 한 게 너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심하니까 펀드, 뭐 이를테면 저도 펀드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유명한 대형 운용사가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 펀드 사이즈가 뭐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되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이 좀 줄지 않겠냐,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젊으시건 고령이시건 간에 주식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ETF라고 생각해요. ETF라는 거는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펀드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제가 근무했던 JP모건 자산운용 이런 데서 펀드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고 팔듯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선진화된 금융상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펀드하고 비교를 하면 펀드는 제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제 퍼킷에서 나의 돈을 펀드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오너십 자체가 주인성이 펀드 운용사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에 넣으면. 물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그런데 ETF라고 하는 거는요, 더군다나 이 펀드로 돈을 옮기는 순간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가 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판단을 잘못하건 좋게 하건 거기에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내가 돈을 1억을 넣건 10억을 넣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수익자인데 내가 넣은 펀드의 종목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목을 요청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수익자한테도 종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신투자자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는 또 하나가 네이버라든가 구글 들어가셔서 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S&P 500을 대표로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스파이라는 게 있죠. SPY 많이 아시는. 이 스파이, 구글에서 스파이 찍고 구성 종목 또는 영어로 홀딩스를 딱 찍으시잖아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친투자자적인, 친수익자적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균 보수 자체도 펀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단연코 저도 고객 자산을 ETF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요량이시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종목의 편차 뭐 등락률이 워낙 심하니까 웬만하면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주식의 노출을 가져가는 아주 가장 좋은 양호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ETF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덧붙이자면, 이 ETF라는 거는 그 펀드도 마찬가지일 거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좀 불리한 그런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보다는 ETF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소액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그 장 중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또는 주식을 경험하시는 차원이라면 더없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더군다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종목 몇 개 또는 어떤 업종에만 이렇게 막 포커스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그래도 노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걱정이시라면 아까 제가 계속 예를 드리고 있는 S&P 500 종목의 전체 투자하는 스파이, SPY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S&P 500이라는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할 거 없이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항상 올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30년 동안 그 S&P 500 지수가 1300% 올랐다.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2400% 되더라. 이게 S&P 500개 기업들에 투자한 ETF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ETF를 투자하는데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대표하는 종목 500개 쭉 분산해서 투자하는 SPY 같은 거 투자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 없이, 큰 위험이 없이 주식시장을 잘 경험하시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도 이런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불리우고 전문가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고점보다는 조금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주가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200년 동안 그 미국 증시에서 전문가 구루들이 평균을 쭉 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안에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지, 마켓 타이밍, 세 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켓 타이밍이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스탁 셀렉션과 마켓 타이밍이 둘 합쳐서 5%도 안 됩니다. 96% 정도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이 두 가지만 갖고 예를 들죠. 주식을 편입하려고 한 타이밍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편입해요. 한 60% 편입하고 나머지 40%를 그 기간 동안 채권을 편입한다면 이게 비싸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채권이 반대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상쇄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비싸는 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출연하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그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에 쏟는 어떤 공부, 시간, 열정보다 아주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툴,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정기예금은 내 돈을 썩혀두고 묵혀두는 겁니다. 세금 다 빼고 지금 한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는 구간, 내가 휴가 가는 구간, 내가 노는 구간에서도 열심히 돈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잘 나가는 회사,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테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고 상장되기 전에 100개 회사가 있다면 거의 98개는 다 망해요. 그런데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상장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죠.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는 믿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접근보다는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 전체를 인덱스화해서 쫓아가는 ETF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런 주식이나 또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에를 투자를 해놓으면 그 국면별로는 시장이 업앤다운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빠졌다고 올라가고 하는 국면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단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해놓으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뭐 토요일 날 휴일이건 내가 휴가를 가건 어디 여행을 갔다 오건 계속해서 그 돈이 스스로 증식을 해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그 이상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걸 내가 한번 6개월이건 1년이건 또는 10년이건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신 것 또는 궁금하신 것 또는 이 친구 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계에서 33년 미국 해외 투자만 전문으로 하는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5060 세대분들께는 예금이라는 게 훨씬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투자 또는 안정적으로 내 자금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죠. 은행은 절대 망할 일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이런 믿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의존하고 계신 이 은행 예금
이게 나의 자산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 썩히고 있다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2, 3년만 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변했고 지금 급격한 변동성에 초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보다 더 예금 대비 투자의 필요성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도 그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은퇴 한 60세 정도 하죠. 근데 평균 기대 수명이 거의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한 이후에 40년 동안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30년 넘게 이 투자업계에서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실 투자자문회사를 창업을 한 이유도 있지만 그 중요성, 자산의 증식, 투자 이거를 깨닫는 분과 깨닫지 못한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제 돈을 모으기만 하는 시대는 저물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모았던 자산을 스스로 자산을 증식을 시키는 자가 발전의 형태, 다시 말하면 투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쉬우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자산 증식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오늘 찾아뵙습니다. 제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자산운용회사에서 펀드도 만들어보고 펀드 운용도 해보고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세일즈도 해보고 그러면서 주로 대형 은행들에서 펀드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그때 저도 수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은 거는 시장이 어떻게든 위기가 오고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도 절대 탄탄한 곳은 은행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각각 개별 상업은행들이 합니다. 이 소버렌티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찍어내고 돈을 이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 발권력의 간접적인 파워를 구사하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 뭐 경제 굉장히 힘들고 경제 펀더멘탈 굉장히 힘들고 이러는데도 다른 업계 막 망하는 회사 자영업자 망해간다고 하는데도 신기한 게 은행의 단기순이익 1년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죠. 보너스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하냐는 얘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 묻은 돈 예금하고 적금 놓고 이런 돈 가지고 2%도 안 되는 이자 주면서 우리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장기로 대출해주면서 그거의 몇 배, 2배, 3배 정도의 이자를 받아채기면서 기본적으로 NIM이라고 합니다.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이 차익으로만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구조죠.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산을 늘려주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시중은행, 대형은행의 신탁에다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최근에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누적 수익률이 지금 한 25년 됐는데 10%가 안 됩니다. 그런 짓을 왜 해야 될까요? 또 하나,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냥 이자입니다. 세금 빼고 하면 1%한 중반 될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적어도 2%, 3% 이상이에요. 그럼 일단 거기서 내가 받는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내 돈이 썩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데 가장 편하고 익숙하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산을 어떤 식으로든 증식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떤 투자 대상에 넣어놨는데 알아서 그냥 굴러가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이런 투자의 대상, 툴이 있다 그러면 이 얼마나 편하고 간편하고 현명한 방법이냐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좀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재테크의 공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소득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투자 또는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건 투자를 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들 보니까 막 2년 됐나요?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 뭐 6개월 만에 막 10배가 오르고 이거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최소 투자라고 하면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놓던 그 자금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서 매년 불어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과 투자 시간,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금이나 예금은 내 소득 시간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자유와 청춘을 저당 잡혀서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일부를 맞는 게 소득이기 때문에 은행이 불려주는 거 아닙니다. 고생해서 내가 불리는 것이죠. 근데 은행은 그 시간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정말 세금 빼면 1% 남짓되는 이자 주고 모든 걸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표현한다면 예금이나 적금은 자산을 증식하는 우리 스스로가 플레이어라고 보시죠. 수비형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형 플레이어다. 내가 몸을 움직여갖고 공격형은 아니거든요. 그런 수단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명하고 손쉽게 나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단연 ETF가 근 한 100년에서 150년 전 세계 금융상품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진일보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보통 투자한다고 할 때는 연령이 많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경험이 좀 없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면 이거 위험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겁니다. 위험이 없다면 그건 정기예금이에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위험이 한 단위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수익이 오는 겁니다. 위험이 없이는 수익이 없어요. 다만 이 위험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가지고 위험을 좀 운영을 한다면 그만한 수익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대전제로 위험 관리가 적당히 된다는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 위험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왜냐? 무위험 자산엔 수익이 없어요. 정기예금 무위험 자산이죠. 내 원금을 손해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적금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없는 겁니다. 위험은 적당히 있어야 수익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한 종목 해가지고 뭐 한 6개월, 3개월 만에 막 수익률 100%, 200%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신다면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년, 2년 동안에 매년 한 15%, 20%의 수익 그 정도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투자 대상은 충분히 많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산군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또는 통칭을 해서 이런 투자 전략이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그걸 가장 손쉽게 가능하게 하는 게 ETF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ETF라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만든 펀드란 얘기예요. 펀드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어떤 한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주식에도 놓고 어디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펀드를 상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개별 종목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당일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이게 ETF라는 말씀이고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펀드에다가 가입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에서 펀드 매니저로, 펀드 운용사로 바뀌어요. 이건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기회도 있지만. 왜냐? 시장이 가는 방향과 다르게 분석을 잘못하거나 투자 전략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운용사의 또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하고 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나는 한 10%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시장은 10% 올랐는데 내 펀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2% 정도밖에 못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 펀드 매니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ETF는 사전에 ETF를 운용하는 친구들이 뭔가 막 적극적으로 종목을 교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 이런 테마에만 투자를 할게요. 정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펀드 매니저가 이상한 생각을 해서 다르게 가면 어쩔까 하는 이런 위험의 단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ETF의 전략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수익자로서 돈을 넣는 순간부터 내가 수익자가 되는데 수익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펀드 내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본시장법에 수익자가 보유 종목을 달라고 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줘야 된다가 없어요. 겨우겨우 3달 전 전체 종목이 아니고 탑 10 또는 탑 5 많이 주는 것이 탑 15 상위 15개 대부분 그렇지도 않고 탑 10 종목만 공개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하냐는 것이죠. 반면에 ETF는 지금 현재 티커 찍으셔가지고 어떤 그 ETF의 보유 종목을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펀드의 보수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수탁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등등해서 평균 연 2.5에서 한 3% 정도 보수를 떼요. 개별 ETF 같은 경우는 평균이 0.52%밖에 안 됩니다. 그거보다 대부분 낮은 운용 보수를 갖고 있는 ETF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세 가지만 보더라도 펀드 대비 ETF가 얼마나 똑똑하고 수월한 투자 상품이다, 투자 수단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또는 예금이나 적금 대비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때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ETF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죠. 적금이나 예금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내 자산이 손실날 염려는 없죠. 대신 수익률은 절대 없습니다. 1년에 이자 1% 남짓되는 이자,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1%, 1.5%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다 상쇄가 돼버려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으면 내 돈의 가치는 그만큼 매년 1%에서 2%씩 계속 희석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회사 대주주가 사실은 저희 외삼촌 분이신데, 회사의 자금으로 저희 자본금을 대주셨어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도 아니고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걸 2022년도 1월부터 지금 투자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반 동안 누적 수익률이 85%입니다. 2022년도 정말 붕괴되다시피 했던 시장을 겪으면서도 누적 수익률이 지금 85%예요. 물론 이 수익률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이 빠지거나 오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만들어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 85%가 3년 반 동안 ETF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드린 예를 다시 한번 상기만 하셔도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적금이나 예금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다시 아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ETF 정말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단돈 10만 원 가지고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를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이게 뭘까 궁금증이 생기실 거고, 용어가 궁금하시면 구글 네이버 찍어보시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제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단돈 10만 원 가지고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서서히 공부 아닌 공부, 공부란 게 꼭 뭐 원론을 봐야 공부입니까? 새로운 걸 찾고 알아보고, 아 이런 방법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공부 아니겠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제 말씀을 들으시고 지인분들이나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미국에 참고로 전 세계 ETF 시장이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 80%를 미국 시장이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국 전문, 해외 전문 투자한다고 했는데, 해외 전문 투자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투자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미국 자본시장에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 ETF 종목 이런 게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를 한번 경험해 보실 요량이시라고 하시면 미국에 상장된 ETF 개수가 지금 한 4,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뭘 고를까?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있겠죠. 제가 오늘 몇 개만 추천드리죠. 그 ETF의 투자 전략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그 안에 이제 ETF 종목들이 많은데, 그 작업은 여러분께서 공부도 하시게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힘드시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50, 60 세대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건 단연 고배당 ETF.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어렵진 않고요. 미국 고배당 ETF 이렇게 찍으시면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느냐, 소수 업종에만 집중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십시오. 저 같으면 수익률이 좀 덜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면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게 그나마 분산이 더 많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는데, 제가 내내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 ETF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추천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참고로 ETF 운용사가 26개 있고요, 미국에 280개가 있습니다. 근데 280개의 면면이 우리나라 삼성자산운용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제일 크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들이 200개가 넘어요. 그런 믿을만한,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정말 천재들이 모인 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알아서 주식과 채권, 실물, 부동산을 섞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야에 또는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하냐, 이 정도만 고르셔가지고, 또는 선진국에 투자하느냐 신흥국에 투자하느냐,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고르셔서 투자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다 자산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배당 ETF, 두 번째 자산 배분형 ETF,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미국 국채, 전 세계의 가장 안전한 국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아니겠습니까? 그 국채 중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2년에서 5년짜리 단기물, 7년에서 10년짜리 중기물, 10년에서 30년짜리 장기물.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기물로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고 오르는 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폭이 훨씬 심합니다.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채권을 세일사하시는 분들이 경기 침체 올 거다, 그래서 금리 빠질 거니까 무조건 장기 채권 사세요, 이래서 지금까지 마이너스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변동성, 위험 관리입니다. 너무 짧은 건 수익률이 얼마 안 될 것이고, 너무 긴 거는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는 얘기예요.
얘기죠. 그럼 답은 뭘까요? 중기 채권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7년에서 10년짜리. 미국은 지표물이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ETF를 딱 찍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물에 주로 투자하느냐, 중기 기간물에 투자할 거냐 다 나옵니다. 그 제가 방금 안내드렸던 것처럼 너무 긴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중기 기간물 7년에서 한 10년짜리 고르셔서 한 3분의 1 정도 아까 고배당 ETF, 자산 배분 ETF, 미국 국채 ETF로 3분의 1씩만 투자를 해놓으셔도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결국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00%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상당히 가능성은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통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투자가 되게 위험하고 무섭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작 불안하고 무서운 거는요. 은행에다가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놓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이자 정도 몇백만 원 되는 이자 받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값어치가 계속 희석되는 걸 그냥 쭉 깔고 앉아서 가는 게 정말 무섭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의 상황, 전 세계 어떤 무역 시스템이 변화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예금, 적금으로 내 자산을 증식한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이 바로 내 자산을 증식하는데 실제 여러분께서 액션을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투자시장이라는 자본시장이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시장을 우리가 제공받고 있잖아요. 한 20년, 15년 전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전 세계 2%도 안 되는 주식시장, 2%도 안 되는 채권시장에서 이거 먹겠다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소형 증권사의 HTS만 켜도 미국 주식시장을 상장돼 있는 종목뿐만이 아니고 ETF를 수시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 소중한 자산을 증식하고 지키는 방법을 자본시장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으실 요량이시라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보다 프리미엄 얹어서 한 15%, 20%만 수익을 꾸준하게 낸다고 하면 이 복리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본시장 주식에 투자해서 10% 못 얻겠습니까? 장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 좋은 수단이 자본시장, 그중에 종목도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싼 운용보수로 투자할 수 있는 ETF라는 수단이 또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더할 나위 없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돈 10만 원이라도 경험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 이 작은 시작, 이 작은 경험이 향후 5년, 10년, 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결과로 분명히 여러분께 다가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업계에서 한 32~3년 정도 몸담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미국 해외 투자 전문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실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 자산을 증식을 하거나 또는 그 생각은 많이들 하지만 실제 액션을 취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타성해졌는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자극을 드리고, 실제로 그 자산을 증식하는데 첫걸음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인 노후 자산 관리,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급여 생활을 하던 사업소득을 하던 모은 자산을 보통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은행 예금, 정기 적금 이렇게 모아두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앞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산, 갖고 있는 현금, 돈의 값어치를 매년 저는 평균 2~3%씩 계속해서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 2년, 3, 4년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렛츠비라는 커피를 자주 종종 마십니다. 한 2년 전만 해도요. 그 편의점마다 가격이 또 틀려요. 400원이었던 게 지금 1,400원입니다. 그럼 몇 배가 뜬 겁니까? 한 3배, 4배 가까이 뜬 거죠. 그만큼
과거의 400원이 지금 400원보다 값어치가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예금과 정기적금에 한 10년 동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물가 상승률이 3%만 잡아도요, 30%만큼 희석되는 겁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실질 가치는 1억을 내가 은행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고 하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그게 뭐 줄잡아 한 6천만 원 정도 실질 가치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만큼 가치를 계속 증식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도처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법들, 좀 수월하게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로 퇴직금이 1억이라고 치잔 말이죠. 우리가 매월 뭐 용돈도 줘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일반 생활도 해야 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한 200만 원 정도도 좀 부족하지만 아껴서 매월 200만 원 쓴다고 하면요, 불과 4년 만에 다 소진돼 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필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왜 무서운 거냐?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한 60세 합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자,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평균 60에서 65세에 은퇴한 다음에 100살까지 35년에서 한 40년 동안을 얼마 안 되는 퇴직금 또는 그 값어치가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희석되고 있는 이 자산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노년이 됐을 때 뭐 자식들이 운이 좋아서 정말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양을 해주면 그것도 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많든 적던 간에 이 자산의 가치를 적어도 증식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런 대명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흔히들 우리가 정년퇴직 이후에 자산을 지키거나 증식하는데 가장 많이 평균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게 처음 이제 연금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원룸이라든가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월세를 받는다든가 임대료를 받는 방법,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은행 예금을 묵혀두고 1년 동안 또는 정기예금 하면 이자는 조금 더 나오니까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일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배당이 연 뭐 4%에서 8%, 10%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골라서 배당을 투자하는 방법. 그나마 이 배당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방금 이직 전에 소개해드렸던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아요. 정기에 적금 많아봐야 시중은행 대비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이자를 좀 더 줍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그나마도 이자도 많이 안 줍니다, 생각보다. 뭐 특판예금에서 한 5%, 4% 나올 때가 있었는데 평균 한 3.5%, 3% 돼요. 시중은행들이 2%, 2.5%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평균 2에서 3% 이상을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성이 좀 있는 저축은행들, 이자 한 1, 2% 더 주는 이런 데다가 맡겨놔도 그 이자만 1년 3% 잡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그 이자가 다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방법 중에 배당주 투자 정도를 제외하면 내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좀 받아들이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금융시장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또는 금융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투자자들, 개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식의 방법으로 노후 자산을 관리를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언제까지나 지켜지지 않는 거, 점점 줄어드는 방법, 이런 자산 관리 방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께 단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2가지라고 한다면 저는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을 하셔라.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비근한 예로 주식을 예를 들어보잔 말이죠. 특히 상장돼 있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에 뭐 수십만, 수만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대기업까지 있죠. 그 중에 나라에서 법 규정으로 상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검증은 돼야 돼라는 규정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매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단기간에 망할 염려가 없는 가장 그 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들말로만 구성이 돼 있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일단 믿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2번째는 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이 위기가 오건 인플레이션이 창궐을 하건 간에 그 시장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도 이뤄낼 것이고 비용도 아끼려고 할 것이고 마진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든 국내 무대로 하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내가 어떤 한 회사에 뭐 1억을 묻어놨다, 5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그 회사의 주식이 되면서 그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 있게 뭔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과정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접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내가 아무 경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2,800개 주식이 있고 미국만 해도 4,800개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고르겠니?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이나 보시고 아, 저 친구의 말은 좀 믿을만 하겠구나 라든 이런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만나보고 질문도 해보시고 또 다양한 방송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말이 시각각 변하는지 어떤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 바탕에서 뭔가 의견을 피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꼭 전문가도 한두 사람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는 어떤 자문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규모 그 가입 금액이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세 개의 전문가 회사 또는 이런 회사들을 충분히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그걸 또 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증권사의 PB한테 가서 이런 도움을 청하시면 충분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충분히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머리에 담아두시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하루빨리 좀 취하시는 게 그리고 누차 제가 강조드렸던 그 수단 중에 가장 좋은 쉽고 편안하고 투명한 방법이 ETF더라. 그래서 ETF를 단돈 10만 원이건 5만 원 갖고도 개별 한 종목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상관없이 5만 원 정도니까 수업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경험을 일단 시작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조금 더 어렵게 표현드리면 자산군을 배분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에 섞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모르고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직접 공부하셔야죠. 그 정도 공부 안 하시고 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저도 뭐 50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자문사를 차려서 지금 창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외국 보고서, 국내 보고서 한 30개에서 50개 보고서를 항상 읽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팔로우하고 어디서 듣는 소식이 저게 허수인지 근거 없는 소리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실제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을 시작하실 때 제가 누차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ETF를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리잖아요. ETF가 왜 좋은 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를테면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는 거죠. 주식 한 종목 사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종목 하나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니까 망하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삼성전자가 5년 있다 10년 있다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표현드린 대로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자산 배분을 하시라는 거죠. 주식도 하나보다는 5개. 주식만 갖고 다양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주식 한 5개 종목 갖고 있었다면 채권 또는 부동산, 헤지펀드 이런 것들을 조금 섞으면 시장이 다양하게 업앤다운을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할 때 이 다양한 자산군의 움직임이 서로 다 틀립니다. 이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 제가 33년 동안 경험한 바가 그렇고 지금도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나 이 헤지펀드라든가 실물 자산은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변동성을 자연스럽게 자산을 배분하다 보면 이 오르고 내리고의 폭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배분의 효과를 차라리 느끼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ETF입니다. ETF는요 다양한 투자 전략 자산군을 한꺼번에 한 ETF에서 전문적으로만 알아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산군 5개를 선택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인프라, 부동산, 헤지펀드 이 5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대표되는 ETF만 하나씩 골라서 5개 종목만 딱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ETF 하나는 적을 때는 50개, 많을 때는 수천 개씩의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종목을 갖고 있는 ETF를 단돈 5만 원, 10만 원으로 한 종목씩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백 개, 수천 개씩을 갖고 있는 ETF 5개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는다. 이러면 종목 개수로만 보면 거의 수천 개, 수만 개에 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백 개 중에 종목 하나가 뭐 하한가가 간들, 상장 폐지가 된다 한들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큰 영향이 있겠냔 말이죠. 이게 분산 투자, 자산 배분의 아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투자를 좀 실행을 해보시고 ETF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를 누리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투자의 첫걸음을 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우리가 마음가짐, 투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짧은 경험에 미루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루하루 주식의 등락, 수익률의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와 투기가 다른 거는요. 투기는 오로지 수익률만 봅니다. 투자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를 보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확대하면 그 업종이 속해 있는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하면 그 국가가 국제 무역 또는 국제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해내고 그 국가의 경쟁력을 믿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투자의 어떤 단계 또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공부하는 이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놓고 보시면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이 큰 도도한 흐름, 국가의 성장, 업종의 성장, 그 회사의 성장을 놓고 보는데 성장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일직선 상승만 하겠습니까? 특히 이걸 각종 재료에 따라서 왔다 갔다 반영하는 주식은 하물며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손이다.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다 듣고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꼭 빠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그럼 하한가가 뭐 2번, 3번 연속돼서 정말 이 회사가 곧 상폐가 당할 것 같은 이런 상황만은 아니라고 하면 물론 그런 회사는 고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샀을 때 어느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라는 게 시장이라는 건 이 사이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제도 이 부분 사이클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빠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적어도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사이클이 최소 경제학적으로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한다고 할 때는 최소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보셔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업계에서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을 중간 다 빼고 그냥 1년 이상 최소 하세요. 이래서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올곧이 이해하셨다면 최소 1년 또는 2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단돈 10만 원으로 하시든 100만 원으로 하시든 경험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점점 체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 그리고 조금 더 시장을 크고 길게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조건이겠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윤택해지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더할 나위 없이 잘 마련해 주겠죠. 그게 돈, 부자의 힘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저는 기업 찬양론자입니다. 한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다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 어떤 경제든지 친기업의 정책이 나온 국가는 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부자가 된다는 거를 무조건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일은 아니에요. 그분이 부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 얼마나 많은 고뇌, 얼마나 많은 자기 인내, 얼마나 많은 공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부자가 됐을까요? 우리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은 이유는 그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감, 도취감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는 유형 자산 중에 가장 현명한 자산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거는 물도 물만큼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든 스스로 돈이 찾아가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의 주인이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참고로 기업, 조금 좁게는 이 부자, 개인들을 되게 존경하고 그분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걸 깨달은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뭐 많은 급여 받고 보너스 받고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업계 차리기 위해서 은퇴를 했는데 돈이 가진 그 돈의 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버는 능력은 개인의 어떤 마음가짐,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 노력, 인고의 세월 뭐 이런 거겠지만 돈이 또 스스로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쭉 강조드렸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ETF라는 말씀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돈이 또 돈을 모으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인 돈이 또 돈을 쓰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돈도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씀으로써 돈이 또 증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5060 세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이 돈을 지키고 키우는 능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5060 세대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금의 어떤 필요한 요소는 제일 마지막 돈을 지키고 돈을 증식하는
이 능력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전문 용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떤 거라는 거를 우리가 젊은 친구들보다 유리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빠르진 않아도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깊고 넓지 않습니까? 내용의 본질은 다 뻔한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하나씩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내 소중한 얼마나 그 힘들게 번 자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키고 불리는 능력이라는 게 그 이상 중요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기본 토대를 더 증가시키는, 예를 들면 돈을 더 벌어서 더 모으는 거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더 지키고 불리는 능력에 조금 더 할애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설명을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못 볼 꼴, 볼 꼴 다 봐가면서 저축하고 모은 자산, 이 자산을 앞으로 은퇴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든 내 삶을 윤택하게, 덜 비루하게 보낼 수 있는 원천이 결국은 돈,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산을 예금, 은행 적금, 예금 넣어서 인플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날아가는 이런 식의 자산 관리를 할 거냐. 변동성이 적당히 있더라도 내가 겸손하게 투자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때로는 받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최소한 자산이 증식되진 않더라도 인플레이션만 해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는 얘기는 매년 최소 수익률 3%, 4%만 얻어도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질 값어치는 지켜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저는 반 성공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앞으로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키고 조금씩 증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뭐 1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일단 여러분께서 공부해서 선택한 ETF를 갖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선수학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업 앤 다운, 횡보,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던 또 공부를 계속 하셔서 뭐 기업의 어떤 분석하는 기본 원리, 사실 기업 분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식견이 좀 생겼다라고 하실 때, 그때 100만 원이었던 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매년 우리나라 성장률 또는 내가 선택한 성장 그 지역, 국가가 매년 5% 성장을 한다면 5%보다는 전문가의 프리미엄 한 5% 정도 더, 10에서 15%만 내도 나는 충분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서 매년, 쉽게 표현드려서 아까도 소개해드렸는데 인플레이션 한 3%라고 한다면요, 매년 5%씩만 수익을 내도 성공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날아가는 실질 가치를 방어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적당한 욕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이제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윤택한 여유 있는, 뭐 부자로는 살 수는 없겠죠, 모두가. 그렇지만 정말 비루하고 힘들고 항상 마음 졸이는 이런 노후는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부터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